70이 넘고 나서야 알았다. 사람을 오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올해 72이다. 이 나이가 되면 뭔가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을 살아도 사람 하나 제대로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나는 몇 해 전에야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아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겨울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낮고 흐렸고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 냄새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번져오던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는데 손이 잘 움직이질 않았다. 그냥 멍하니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날 밤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그 전화는 내가 50년 가까이 믿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래된 지인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안부 전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야기가 돌고 돌더니 어느 순간 그 사람 입에서 이름 하나가 나왔다. 박재형. 내 50년 친구. 내가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왜인지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았다. 박재형과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았다. 정확히는 16살 같은 반에 처음 배정받던 날부터다. 그 시절 우리 동네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좁은 골목길이 촘촘하게 얽혀 있고 연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인 동네였다. 나는 그 골목 끝집에 살았고 재영이는 골목 초입에 살았다. 아침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 어김없이 재영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우리 우정의 시작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다. 나는 작은 철물점을 열었고 재영이는 이쪽 저쪽 일을 전전하다가 나중엔 작은 건축 자재 납품 일을 시작했다. 그가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조금 도왔다. 돈도 조금 빌려줬고 거래처도 몇 군데 소개시켜줬다. 그건 친구니까 한 일이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우리 둘 다 머리가 휘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났다. 가끔은 그의 집에서 가끔은 내 집에서. 아내들끼리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명절에는 서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다. 내가 65에 철물점을 정리했을 때 재영이가 먼저 연락해왔다. 자기 사업이 조금 바빠졌는데 나더러 잠깐 도와줄 수 있겠냐고. 계산서 정리나 거래처 응대 같은 간단한 일이라고 했다. 나는 딱히 할 일도 없던 터라 좋다고 했다. 그게 우리 사이에 사업이 끼어든 시작이었다. 처음 일이녀는 별 문제 없었다. 나는 재영이 사무실에 이틀에 한 번씩 나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간단한 견적서를 만드는 일을 했다. 돈은 많지 않았다. 재영이가 처음부터 많이는 못 준다고 했고 나도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바깥바람도 쐬고 오랜 친구와 점심도 같이 먹고 무료한 노년을 조금 채우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거래처 한 곳에서 내 이름으로 서명된 계약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 계약서였다. 처음엔 착오겠거니 싶었다. 워낙 서류가 많다 보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나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재영이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다. 50년 친구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나 싶어서.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그 무렵 아내가 한마디 했다. 재영이 사무실 일을 하면서 내가 부쩍 피곤해 보인다고,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나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라고 대답했다. 아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그런 식이었다. 서로 많이 묻지 않고 많이 들어주는 사이.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후 나는 재영이 사무실 근처 은행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 재영이 사무실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젊은 직원이었다.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멈칫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재영 씨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나는 그 질문의 무게를 그 순간에는 다 알지 못했다. 그냥 친구 사업을 돕는 거라고 대답했다. 그 직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뭔가 말하려다 말고 그냥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뭐가 이상한지를 정확히 짚을 수가 없었다. 그냥 바람이 새는 것 같은 느낌. 어딘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다. 재영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계약서 사본들이 몇 장 있었다.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안경을 벗고 서류를 내려놓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이름이 사용되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계약에, 내가 모르는 거래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계약서에는 나를 공동대표로 올려놓은 것도 있었다. 내가 인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다음 날 나는 재영이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재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좋다고 했고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설렁탕집에서 만났다. 그 집은 50년 전에도 있던 집이다.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곳이기도 했다.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나는 그 냄새조차 이상하게 낯설었다. 재영이는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감정 없이 최대한 차분하게. 계약서 이야기를, 내 이름이 사용된 이야기를. 재영이는 처음엔 웃으며 들었다. 그러다가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귀에 걸렸다. 50년 우정이 어쩔 수 없음이 됐다는 말이.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국밥이 식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깥엔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집 앞 골목을 걷는 그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다. 슬퍼야 하는데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허했다. 속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아내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50년이 스쳐 지나갔다. 16살 교실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군대 가기 전날 같이 마셨던 소주 한 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서로 축하한 일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에 있어준 일들. 그게 다 무엇이었나? 그 모든 시간이 다 진짜였던 건지 아니면 나만 진짜라고 믿었던 건지.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찾지 못한 채로 날이 밝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법적인 조치를 알아봤다. 아들이 변호사를 아는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 이름이 사용된 계약들이 생각보다 여러 건이었고 일부는 책임 소지가 내게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화가 났다. 50년 친구가 나를 이용했다는 것도 힘든데 그 결과가 내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한 게 없었다. 그냥 친구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오랜 친구가 힘들어 보여서 그것뿐이었는데 아들은 화를 냈다. 며느리는 걱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다만 그 화를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할지를 몰랐다. 재영이를 향해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를 내야 하는 건지. 그 겨울 내내 나는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아내가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했지만 나는 자꾸 핑계를 댔다. 추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밖에 나가면 누굴 마주칠까봐 겁이 났다.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창문 너머로 개나리가 피는 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재영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 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생각이 났다. 아내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아내는 자세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는 건 알았다. 나는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다. 그게 용서라는 건지 포기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다는 건지.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건 그 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냐고.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배신당한 게 힘든 게 아니라 50년을 헛봤다는 기분이 드는 게 힘들다고.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한 건지 그것조차 모르겠다고.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 변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그 사람도 살면서 어떤 순간에 무너진 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 편하게 했다. 여름이 됐다. 나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다. 아내가 옆에서 걷자고 했고 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그런데 걷다 보면 이상하게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다. 공원에는 나 같은 노인들이 많았다. 혼자 걷는 사람, 둘이 걷는 사람, 손주를 데리고 나온 사람. 저마다 각자의 아침을 걷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들 중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걷는 사람. 그게 위로가 됐다.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 주는 위로. 그 무렵 재영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짧은 문자였다. 미안하다고. 그것뿐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가을이 됐을 때 나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약들은 대부분 효력이 없거나 책임이 나에게 직접 오지 않는 것들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런데 다행이라는 마음보다 먼저 온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50년을 알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장 슬펐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그 무렵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예전엔 친구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더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안다. 오래됐다는 게 완전히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것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걸. 다만 나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1년이 지난 셈이었다. 나는 그 설렁탕집 앞을 혼자 지나갔다.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잠시 들여다봤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국물 냄새가 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16살의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의 50년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때의 우리는 진짜였겠지. 그 우정은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겠지.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돌아서 걷는데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목도리를 여미고 걸었다.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을 차려놓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고마웠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걸 피하려고 아무도 믿지 않으면 더 외로워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면 또 상처를 받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히 균형을 잡으며 사는 것, 그게 노년이라는 시간이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재영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를 용서한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살아야 하니까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것뿐이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그 사람을 전부 안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내가 잘못 살았다는 뜻도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친구를 대했다. 그게 이용당했다고 해도 그건 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였다. 그걸 이해하는 데 1년이 걸렸다. 72이라는 나이에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게 사는 것인 것 같으니까.